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방위 능력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군사력이 세계를 형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과 같은 대국들 사이에서 방위, 산업기술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에는 대국만이 주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더 작은 국가들도 그들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방위 산업의 발전으로 한국은 지역과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깊은 산업 역사를 가진 일본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경쟁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영향력과 글로벌 이슈에서의 리더십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동안 한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 발전에 대한 뒷이야기는 이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이 방위 산업 기술 경쟁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중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과 거친 비판에 직면한 일본 사이의 이유를 고찰해 봅시다. 현재 대만을 놓고 벌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점차 격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또한 미중 갈등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정작 중국에서는 일본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만만히 보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함부로 도발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 매체들이 이를 특집 보도로 다루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중국 매체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극찬하는 대신 일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악평과 다름없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한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 정부를 진퇴양난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유력 매체로 잘 알려진 소문은 오늘날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팽창을 거듭함에 따라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방위산업은 이와 달리 국제무대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중국 정부 또한 일본보다 한국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조만간 세계 4위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매우 큰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마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처럼 세계 방산 시장을 재빠르게 파고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이미 전 세계가 의히 알고 있듯이 최근 폴란드 정부가 이러한 열풍에 첫 테이프를 끊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흑표전차 1000대와 더불어 자주포 648문과 FA-50 경전투기 48대를 도입하고 나섬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이 나토에 진출한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에서 달성한 이 같은 성과로 인해 한국의 방산기업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안겨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역대급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매체는 최근 5년간 이뤄진 한국의 방위 수출 규모만 하더라도 이전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만큼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그중에서 K9 자주포의 급성장이 단연 눈에 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에 달하는 한국의 K9 자주포는 사격 정확도를 비롯해 응답 시간과 자동화 성능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도와 호주는 물론이고 터키와 핀란드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에서 개발된 FA-50 경전투기 역시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를 도입하기 위해 동분서주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매체는 최근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또한 세계 각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현지 매체인 소우는 한국의 방산무기가 이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종횡무진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중국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신속 정확성과 높은 가성비를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인 소우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강력한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방산무기를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냄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타의 강력한 경쟁 기업들을 수세에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방산무기는 미국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를 앞다퉈 도입하기 위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매체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방 강화를 위해 방산무기 도입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을 제쳐두고 한국산 방산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만 국한해 보더라도 자국이 보유한 구형 러시아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에 곧장 미국으로부터 M1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를 도입키로 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그중에서 미국의 느린 생산 시스템이 폴란드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는 미국의 방위산업은 철저히 자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다가 설령 이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에 배송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미국의 불합리한 시스템에 분개한 폴란드 정부가 미국 대신 한국산 방산무기를 선택하고 나섬으로써 미국과 세계의 방위산업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때 아시아 강대국을 자처했던 일본의 방위산업 또한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에 내줘야 할 정도로 매우 암담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인 소우는 한국보다 훨씬 일찍 산업화에 나섬에 따라 1960년대에 아시아 강대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 그 이후인 1980년대까지 20년 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던 만큼 군사기술 또한 한국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탓에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출을 제한받아왔던 일본 정부가 2014년 당시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베 총리 주도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일본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까지 일본산 방산무기를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연일 한국 기업들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는 일본의 방산기업들이 지난 8년간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이라고는 고작 이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그중에서 한 건은 공짜 수출과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산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철저히 외면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매체는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제작된 비행정 US-2과 소류급 AIP 잠수함을 인도와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었지만 끝내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이건의 수출 실적 또한 필리핀의 대공감시 레이더를 수출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건은 베트남의 순시선 한 척을 공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진출을 외치면서까지 자국의 방산무기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 위해 국가적인 명운을 걸다시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는 여기에 더해 오늘날 일본의 방위산업이 한국의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에 비해 일본은 판매 방식과 마음가짐에서 철저히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는 한국산 방산무기는 일본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산무기는 국내 생산만 고집하지 않고 해외 협력을 통한 현지 생산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방산무기와 비슷한 기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를 공통으로 규격화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 또한 손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일 사상 최고치의 판매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산 방산무기는 판매 방식이 상당히 비조직인데다가 이를 판매하려는 의지 역시도 프로답지 못한 측면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매체는 자기 기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의 방산기업들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방산무기 판매를 위해 국가별 수요에 맞춰 능동적인 개량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기업들은 이와 달리 기술 이전은커녕 매우 경직되고 엄격한 태도를 드러냄에 따라 국제시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매체는 그동안 일본의 방산무기 개발을 두고 숨겨져 있던 진짜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한간에 떠돌았지만 막상 이를 꺼내놓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됐다고 직격했습니다. 바로 일본산 방산무기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별다른 수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현지 매체인 소우는 중국 사회가 일본의 현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옳다면서도 이것을 넘어 맹목적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국의 전성기를 잘 발전시켜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자만과 과신만 거듭할수록 전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될 수 있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또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애써 갖고 온 우리의 강대국 위상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8조 8영억 원으로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현재 최선을 다해 양산을 준비 중인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흔히 4.5세대 전투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4세대면 4세대지 4.5세대 전투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전투기를 세대별로 구분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제트 전투기의 발전 과정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1세대는 한국 전쟁 포함 1950년대까지 활약했는데 대부분 레이더가 없고 아음속 초속 0미지에서 270미지의 자유낙하 폭탄을 투하하고 탄띠로 이어진 기관총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에 탑승한 병사가 기관총을 쏴 적군을 상대한 것이죠. 소련의 미그-15, 미그-17이 대표적입니다. 2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 초 활약하던 전투기로 초음속 초속 343미지 시대로 접어들며 상승 고도와 비행 속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당연히 엔진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미국의 F-104, 105, 106, 프랑스의 미라지 3, 스웨덴의 사브 35 드라켄 등이 2세대에 해당합니다. 3세대는 미국의 F-4, F-5, 소련의 미그-23, 미그-25 등 1960년대 개발된 전투기로 이때부터 항공전자공학이 도입되며 전투기의 성능은 컴퓨터 기술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7에서 80년대로 접어들며 4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는데요. 컴퓨터 기술과 전자공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전투기 성능도 훨씬 정교해졌죠. 미국의 F-14, 15, 16, 18과 러시아 수호이 27, 프랑스 미라지 2000, 스웨덴의 사브 37 비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형상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형체를 변경하면 비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설계가 발전하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죠. F-22와 F-35에서 보듯 5세대 전투기 외형은 4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산물로 꼽히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전투기로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전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4.5세대인 KF-21을 궁극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인데 KF-21의 성능을 조금만 보강시키면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고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을 추가해 2041년까지 6세대로 발전시킬 계획인데요. 문제는 개발금. 4.5세대 개발에 8조 8영억 원을 쏟아부었고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1조 원을 미납한 상태로 목리를 부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개발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줍게 손을 들었으니까요. 6세대 전투기는 그야말로 향후 하늘 그 이상을 지배하게 될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1에서 2기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무인기는 자동체제로 운용됩니다. 유인기는 이런 무인기를 운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징으로는 기존 전투기를 압도하는 스텔스 기능,
이전 세대 전투기의 스텔스를 장거리에서 탐지하고 격추시키는 능력, 다수의 무인기를 통한 다양한 교전 능력, 여기에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인공지능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등 SF 소설에서 볼 법한 무기들이 사용됩니다. 미군은 지금 해군, 공군 가릴 것 없이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러시아 역시 2021년부터 6세대 전투기 엔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콧방귀 좀 낀다는 나라들은 전부 6세대 전투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제반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4.5세대로 분류된 KF-21 역시 6세대 전투 운용 방식인 무인기,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30년대 중반 즈음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 기동 거리나 속도,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2045년 이후엔 자유의지와 인간 영명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무인기를 단독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공군본부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제기 비행이 완료되고 곧 양산을 앞둔 시점에 인도네시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초 1조 7억억 원가량의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국내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1조 원을 미납한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내부 자료를 USB로 담아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납금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6세대 개발이냐? 는 반응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오일 부자 사우디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 방문했습니다.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아리 헐러드 빈 후세인 엘 비아이와 예이아라이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간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었지만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사우디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선 언급된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작년 말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해 공동으로 6세대 개발에 나섰는데 사우디가 돈 싸들고 가겠다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문전박대. 일본은 이미 작업이 많이 완료된 데다 2035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빡빡하다며 사실상 사우디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우디를 공략하고자 우리 정부는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F-21을 직접 개발했으니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사우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조만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한국에 협력할 국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우디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야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개발도 가능하고 한국이 공동개발국을 모집하면 참여하려는 국가가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다만 한국은 오일머니를 차곡차곡 쌓아둔 사우디의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우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KF-21은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기능을 갖춘 2인승 모델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블록 3 KF-21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강화된 입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협력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사우디가 한국 담당자들을 불러 논의한 것에 불과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조만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우디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는 사우디의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 II를 32억 달러, 한화로 4조 원어치 수출하기로 하는 초대형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어트라고도 불리는 대공 방어 체계인 천궁은
항공기 및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찾아내 요격하는 첨단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한국에 천공을 수입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벌써 5년 전인 2019년부터 제기됐습니다. 그해 9월 14일 새벽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우디와 각을 세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동부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시설을 마비시켰으니까요. 이 공격으로 사우디의 석유 생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반토막 나기도 했었죠. 시가 200만 원짜리 드론 10대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의 석유 생산을 마비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무서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미사일 전력이 상당히 발전된 이란이라는 적,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무장단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공급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이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막으며 상당히 난감했었죠. 그래서 2019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사갈 수는 없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진 것도 사우디의 안보가 그만큼 풍전등화라는 뜻입니다. 이에 작년 6월 하미드 아라물이 사우디군 총참모부 참모장 등 사우디 대표단이 방한해 공군 미사일방어 사령부와 예하 천공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죠. 결국 7개월이 지나서야 4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 천공을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천공을 시작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국방협력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 등의 군사 충돌로 안보를 위협받는 사우디가 천공을 시작으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FA-50 그리고 KF-21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하죠.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6세대 전투기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조 5영억 원, 2028에서 2032년에는 3조 원, 2033년 이후론 연간 매출의 5에서 10%까지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개발에 사우디의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6세대 전투기는 마하 6초속 240미지의 속도로 한반도 전역에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적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레이저로 실시간으로 신속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도탄이 발사된 경우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박차를 가하는 만큼 우리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움이 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겠죠.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K구자주포 18문이 도착했다. 내년에 수십 대가 추가 인도될 것이다. 폴란드 군비청. 최근 한국 무기가 유럽에 도착하자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구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폴란드 그디니아항에 입항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소셜미디어 SNSXX를 통해 한국에서 주문한 K9A1 썬더 자주포 18문을 실은 선박이 그디니아항에 입항했다며 폴란드는 총 66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K9 자주포는 도색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납품한 것은 한국군에게 납품할 것을 먼저 준 것이었기에 도색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모델은 완전히 폴란드용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지금 도착한 새로운 K9 자주포는 폴란드 포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8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6문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K9 자주포 물량은 올해 1월 에스토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 12문 구매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3,600만 유로 규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을 느끼고 대대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접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에서는 가장 북단에 있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다음 목표는 발트 3국이라고 전망하고 있기에 현재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는 최근 유럽을 덮친 강추위에도 강력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추앙받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은 비가 온 뒤 얼어버린 동토에서 기동하는 K2전 차사진을 올렸는데 강추 위속에서도 살얼음 진흙탕까지 뚫고 나가는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더욱 많은 눈과 비, 강추위가 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기동할 수 있게 만든 한국산 K2 전차와 K9자 주포는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최대한 빨리 전력 강화를 하려는 국가들은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유럽 루마니아도 K9 수출이 임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여름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전선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혹독한 추위 속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실토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국과 EU의 추가 지원에 제동이 걸리자 러시아군이 7발 정도 쓸 때 한 발을 사용할 정도로 탄약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약 79조 원, EU 약 71조 원대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Y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확장해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지금 유럽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차는 150여 대, 장사정포는 10여 문에 불과합니다. 영국군은 지난해 박물관에 보관된 다연장 로켓포를 개조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프랑스가 보유한 155구경 이상의 중포는 90문도 안 되고 현재 독일군이 보유한 탄약은 이틀치 전투에 쓸 정도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OJ 11일 현지 시간 냉전 종식 이후 국방예산 삭감과 방위산업 약화로 유럽의 무기고가 비어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유럽연합 EU 핵심 회원국인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20년대가 끝나기 전 유럽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 유럽인은 우리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트 3국과 조지아, 몰도바 등도 위협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군대와 산업, 사회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만회하는데 대략 5에서 8년이 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폴란드가 무기를 구입한 것은 개별 국가가 구입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나토가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 새로운 정부가 한국산 무기 계약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는 경쟁 모델 대비 평균 34%가 저렴하고 납기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차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폴란드 새 연립정부는 과거 한국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성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유럽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투스크 총리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한국적 연설에서 폴란드는 유럽연합 EU과 잘 협업해 EU 내 주도자가 될 것이라며 EU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자주독립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 변화는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것은 한국과와 한 것 아니라 나토 전체와 한 것과 같다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약속했기에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까지도 챙길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을 쉽게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무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최근 한국에서 차륜형 장갑차 100대를 수입하고 말레이시아가 한국형 유도미사일을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장갑차는 호주에서 독일산을 제치고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면서 뛰어난 성능과 강력한 기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도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최근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무장단체 침투 등 안보 위기가 거듭되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니진엑스1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군과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울창한 숲이 우거진 동남아 지역 특성상 정글 속에 숨어있는 테러 단체를 섬멸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무기라고 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강추위와 무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나라마다 분쟁이 커지고 위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산악, 설원, 정글, 사막에서 통할 수 있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보다 최소 2년, 최대 10년 빨리 납품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장을 해야 하는 유럽과 각종 분쟁을 대비하는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000에서 4,0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2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 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놔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 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의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에서 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2개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견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0활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 차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한화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 차화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 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 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 차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 차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 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만약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